배분 요구 종기 연기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 안 하면 소액 임차인에도 배분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배분 요구 종기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연기 신청 및 배분 요구를 해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는 법원 경매도 임차인이 배분 요구 연기 신청을 하면 받아줘요. 받아줘. 대부분이 받아줘. 거의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배분 요구까지 지나서 배분 요구 못했다. 그러면 배분 요구하도록 하면 돼요. 법원 경매에서는 낙찰받고도 배분 요구 종기를 연기해가 받아가지고 배분에 참여시켜주고 있어요. 법원 경매도. 근데 공매는 이제 거기까지는 지나가지 않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어떠한 사정에 따라 가지고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 낙찰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분 요구 종기가 배분 요구하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배분 요구 종기를 연기 신청해서 배분에 참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 임차인보다 후순위 채권자는 어차피 배분에 참여할 수 없는 후순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후순위를 설정할 당시에 예측했던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권리 위에 잠자는 그런 어떠한 이 임차인들 배분 요구까지 몰라서 배분 요구지 못한 사람들을 배분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법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 낙찰자가 발생하고 나서도 이후에라고도 낙찰자가 잔금이 납부하기 전이라면 배분 요구 종기를 연기 신청을 해서 연기를 받아줘가지고 배분 요구 연기 신청 및 배분 요구를 받아줘가지고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몰라서 손해 보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법원 경매를 배울 점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듣는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앞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차후고. 자, 공매 공고와 공매 공고 등기를 하죠. 이렇게 공매 공고를 하면 두 가지라 해요. 최초 공매 공고를 하게 되면 공매 공고 등 등기관에게 공매 공고 등을 촉탁 등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에게 매각 결정서를 공매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하도록 된다. 공매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예, 공매 공고 등기 제도가 생겼고 2012년 1월 1일 날 이렇게 대대적으로 법이 정리가 됐어요. 이 공매 통지 대상과 공매 통지서에 기재되는 내용들, 공매 통지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뭐 체납자, 납자, 여기 이해관계인들이고, 공매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냐면 이와 같이 이제 공매 통지서에는 이 공매 위임관서의 이름이 적혀 있고 관리번호가 기재되고 소신 체납자, 그리고 공매재산 명세서, 그리고 여기에 그 공매 입찰 회차가 기재되죠. 여기에 이제 신문의 광고에는 여기까지 나와서 6회차까지 제 6회차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체납자에게 통지할 때 요 내용을 타자를 앉혀서 보냈더라고. 공매 담당자가 여성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낙찰받은 좋은 이 지상에 이제 그 좋은 물건인데, 특수 물건인데 엄청 싸게 샀거든요. 그래서 취소됐어요, 공매가. 그러니까 이게 이 공매 이 통지서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그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 체납자 겸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잔금을 납부하면 그런 하자가 치유된다고 왔어. 치유된다고. 여기 보면 세목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세목이라는 건 제 얘기 못 들어봤죠? 세목이라는 내용이, 세목은 세금의 이름이다. 납부기한, 국세, 지방세, 가산금 뭐 이런 게 나오죠. 뒷면에 보면 또
이제 권리신문 배분 요구하도록 뒷면에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매대행 통지서와 공매통지서 이런 게 기재가 된다. 그리고 공매재산 명세서 작성 및 비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이 공매재산 명세서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전 시간에 봤던 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공매의 진행이 취소 및 중지 요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궁금하면 294쪽을 보시면 돼요. 압류 해제 요건도 295페이지 보면 되고 공매 입찰 시 입찰자의 자격 제한도 여기 나오죠. 공매는 매수인이 제한은 국세집조 66조에 어떤 게 있냐면 체납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매 위임간서의 세무공무원, 다른 세무서는 괜찮죠. 또 공사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명의로 낙찰받은 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보를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나 그 가족이 낙찰받는 걸 금지하고 있죠. 뭐 본인 이름으로 낙찰받을까요?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보면은 낙찰받고 잔금 미납한 사람 있죠? 이게 전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매각이 이루어지잖아요. 공매에는 이 사람도 재매각 절차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원 경매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안 납부하고 또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지, 제정신이에. 어쨌든 그렇다는 건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적법한 거예요. 법원 경매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원비대에서 공매물건 입찰 방법을 정리를 한 거죠. 입찰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용도별 검색해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선택해서 클릭하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좌측 메뉴가 떠요. 그래서 물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상세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각이면 매각 물건을 선택하고 입찰 기간을 선택해서 소재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산의 구분을 선택해. 암지산이면 암지산 체크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는 암지산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인이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대리인 또는 공동으로 입찰서 하는 작성 방법. 본인이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 입찰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 입찰 방법은 입찰 방법 본인 또는 대리 입찰, 공동 입찰이 나와요. 그럼 뭐 앞서 시간에 본인이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입찰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리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 또는 공동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이 앞에서 이미 배운 바 있죠. 이번에는 입찰의 참여 방법과 입찰의 참여 횟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1회 입찰밖에 못하죠. 입찰서를 제출하고 또 입찰서는 무효가 돼요. 이 한 사람이 2번 입찰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근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요, 이 암리상 공매는 2회 이상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2회 이상이라면 10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이 3일 동안은 24시간 밤 12시에도 넣을 수 있고 새벽 1시도 새벽 3시도 새벽 5시도 가능하죠.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서를 10번 넣었다.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입찰 보증금만 납부하면 그것만 유예하고 나머지 다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입찰서도 제출하고 입찰 보증까지 다 납부했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낮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3자가 2등, 3등 한 거랑 똑같이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내가 낮은 가격으로 쓴 건 전부 9번은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다가 낮은 가격으로 또 입찰하면 어차피 그 무효인데 그걸 뭐라 하면 돈지랄하는 거지. 사실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찰서를 2번, 3번을 제출한 거 괜찮지만 입찰 보증금 납부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내가 필요한 걸 하는 게 낫다. 근데 입찰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입찰 쓰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해야죠. 입찰 납부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입찰서만 2, 3번 제출하고 그 중에 내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 매수 심한 가격에다가 그 가상계좌로 각각 가상계좌가 다 달라요. 그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그것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 처리가 되고 이제 어차피 뭐 입찰 보증은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공매 입찰 보증금은 암시장 공매 같은 경우는 매수 시만가의 10%에다가 지금은 이제 최저가의 10%를 받겠죠. 지금은 이게 요거만 좀 읽어봐 드리면 공매에서 입찰 보증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 공매 공급 물건부터 매각 예정 가액이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입금하고 이후 계약 보증금은 매수 금액이 일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에 무조건 10%였다가 지금은 어떠냐? 2016년 1월 1일부터는 법원 경매처럼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 된다. 지금은 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생각 이해하셔야 돼요. 입찰 보증금 납부할 때도 우리가 유예사항인데 1,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한 번에 입금시켜야 돼요. 가상계좌 입찰 보증금.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한다. 1,000만 1원만 된다고 하면 10번, 100번 나눠서 입금시켜도 돼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나에게 주어지는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입찰자 이름으로 넣을 필요 없어요. 언니, 누나, 형, 동생, 아버지, 부모, 자식 뭐 누구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1,000만 원까지는 분할해서 입금하면 안 돼. 공매는 이제 50%까지 매각 절차를 진행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절차를 이렇게 암시장 공매 같은 경우는 10억이다. 1회차가 10억이다. 그러면 2회차 3, 4, 5, 6이 되면 어떻게 하냐? 9억. 정액으로 8억. 10%가 정액으로 떨어지는 건 7억, 6억, 5억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6회까지만 진행하고 나가지고는 다시 재공매 공고를 하고 다시 재매각 절차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통 한 45일 턴을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을 텀둬 가지고 재공매 공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 12회차 그때는 5억 원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다 여기에 또 10%인 4.5, 4, 3.5, 3, 2.5. 그래서 두 바퀴만 돌면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특수물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이렇게 정액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자, 이번에는 입찰의 마감은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서도 제출해야 되지만 입찰 보증금까지 납부해야 된다.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를 공표하는 경우는 다음날 11시에 낙찰자를 공표하니까 낙찰자를 공표하고 보통 한
30분 정도 있다 보면 조세정리 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 입찰서 제출할 때에 환급계좌 있죠. 환급계좌로, 환불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된다 말이죠. 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일주일이 그러니까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날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17시 정각까지 입찰, 기간 입찰이에요. 그리고 1일 후, 즉, 목요일 11시에서 물건이 많으면 30분 정도 요 사이에 개찰하죠. 이걸 개함이라고 개함. 함을 연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면 이거 최고액 입찰자라고 하죠. 우리가 공매에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죠. 최고의 입찰자 공표를 하여. 이때부터 3일 있다가 후 월요일 10시 정각에 매각 결정과 즉시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 매각 결정 낙찰자부터 매각 결정하기 전까지는 세 가지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뭐 있냐? 세 가지가 이렇게 낙찰자가 공표되고 나서 3일 있다가 일요일은 이 법정 공휴일이니까 상입하지 않아요. 3일 있다가 월요일 10시에 매각 결정과 즉시 확정이 되면 요 사이에 뭐 하냐면 첫 번째,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낙찰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법원 경매처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1회 이상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낙찰자 발생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데 매수 일정 부족물 납부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니까. 이렇게 낙찰받고 나서 매각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 가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낙찰자 동의 없이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 결정 이후에는 체납자가 체납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하려면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 체납세액이 500만 원과 공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낙찰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낙찰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체납자하고 상의해서 취소해 주면 되죠. 그럴 때 돈 받고 취소해 주면 안 돼요. 그냥 취소해 줘야죠. 그러죠? 공유자 우선 매수, 차순위 매수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다. 이번에는 매수대금 납부와 소유권 정리 이 방법이 있죠. 이렇게 매각 결정을 하게 되면 매각 결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매수대금이 납부 최고 기한을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잔금 납부를 이와 같이 월요일 10시에 매각 결정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때부터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 미납을 하게 되면 납부 최고 기한을 또 줘요. 납부 최고 기한은 10일을 줘. 10일. 그래서 매각 결정이 되고 나면 최장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4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10일간은 지연이자가 없어요.
근데 법원 경매에서는 잔금 납부를 기한 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재매각 3일 전까지 잔금 납부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공매에는 이렇게 납부 최고 기한 10일을 주는 데까지 여기서 10일만 지나면 입찰 보증금 못 쓰다는 거예요. 공매 취소돼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부 최고 기한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납부 최고한 10일 동안 그것도 잘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 초과되면 입찰 보증을 떼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 말이죠. 그다음에 소유권 절차와 뭐 등기할 때 이거 공매에서 배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매에서 배분이라는 것은 이제 배분 요거 종기까지 배분 요구한 사람은 등기부에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던 채권자들은 자동 배당 대상자예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 안 해도. 그렇지만 배분 요구 종기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자라든가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조세 공과금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만이 배분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에서 배제된다는 걸 이게 설령 소액 임차에서 최우선 배제를 가지고 임차인이라고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권리신고 배분 요구 방법을 배분 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배분 요구를 하도록 해서 배분에 참여해서 배분 계산서를 배분기일 7일 전에 작성해서 작성 및 비치 열람 신청권을 주게 된다. 그 배분금이 지급 방법과 배분 계산서의 이의 신청 방법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또는 배분금 전의 예탁 또는 배분금 지급 절차 및 그의 종합적인 설명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요거만 읽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이 배분금 지급 절차거든요. 실제 배분기일 나가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의 경우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이 지정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 재산의 표시 배분 요구서의 제출 시한 기타 배분 절차에 필요한 안내사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 실무상 대금 납부 하루 이틀 있다가 통지하고 있다.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은 배분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배분계산서를 위임관서 등에게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대로 배분해도 되느냐를 동의 여부를 통지하게 되고 위임관서는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까지 동의 통지를 안 해주게 되면 동의한 거로 보고 배분을 실시한다는 거죠. 이해관계 등의 멸람은 배분계산서를 배분기일 7일 전부터 작성하고 그때부터 배분기일까지 열람 복사 신청권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분기일을 배분을 실시하게 되는데 배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배분계산서는 확정되어 배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으면 전액 배분이 있는지 일부 이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일부 이의가 있다면 이의가 없는 부분은 배분계산서가 확정이 되고 배분금을 지급하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세무서장 등이 이의 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계산서를 확정하게 되는데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배분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 확정된 이 내용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압류재산 공매 절차는 국세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 절차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그 50번에 거쳐서 한번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거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